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키워드 체크할게요. 일단 첫 번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공동의 목표. 조직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 효과성이라는 개념 기억하세요? 조직 효과성? 효과성이 목표와 관련되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은 버나드에 따르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입니다.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방종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구성원의 행동이 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권한이나 역할이나 책임이 규정이나 규칙과 같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관된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좀 필기할까요?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종업원의 행동이 정해진다. 규정이나 규칙과 같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이 된다. 기준 없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서 종업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계가 키워드예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가지고 있다.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직은 환경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수업 분석입니다. 수업 분석. 네 번째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경계에서 나오는 속성이죠. 경계를 가지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적 집단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회라고 하는 거는 2명 이상 모일 때 관계에서 기인하는 특성을 의미하고요. 조직화라는 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앞에서 설명한 5가지 특성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공동 목적, 두 번째는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상호작용, 세 번째는 경계를 가지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 네 번째는 사회적 집단.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키워드고, 여기는 참고로만 보세요. 와이기라는 학자는 조직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조직화라는 동사로 조직을 간주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인데요. 조직이 합리적인 경영자가 설정하는 명사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필기할까요? 사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조직이 창출되고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직이 형성되고 창출이 된다. 사람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직이 창출되고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의 체계로 이제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적 구조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혹시 인사 때 시스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의 집합이에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의 집합인데 일단 직무가 쪼개져 있고요. 기업에는 이 직무들끼리 모여서 부서가 될 수도 있고 A, B, C 부서, 이 부서들이 모이면 조직 구조가 되는데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조직 목표를 기준으로 상호작용이 이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서술한 거니까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조직이라 함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줄 치셨나요? 그래서 이 조직화와 관련해서 와익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된 건데, 와익은 조직은 명사에 불과하고 동사로 간주해야 된다. 조직을 형성하는 주체가 개인 간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경영자가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직이 형성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직을 상호 의존적 행동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조직 구조를 강조하기보다는 결국 합리적인 경영자가 설계한 조직 구조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구성원 간 관계에 기인한 과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와익의 주장입니다. 조직은 명사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학습 조직. 학습 조직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학습 조직 뒤에서 배울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조직의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공동의 목적이 존재해요. 공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달성해야 되는 미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밑줄만 칠까요?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해야 된다. 조직이 달성해야 되는 미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조직이 달성해야 되는 미래 지향점으로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공동 목표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수용해야 돼요. 분업 이거 들어봤죠? 인사 노무 관리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업무를 쪼개는 거죠.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가 상호 연결되고 조정되는 과정. 분업화된 업무를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지시보고의 체계예요. 지시보고의 체계. 지시보고의 체계로 조직에는 위계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인사 노무관리에서 배웠어요. 조직은 공동 목적이 존재하고 또 직무를 쪼갤 수 있고, 이거 직무 전문화를 의미하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쪼개진 직무가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하이라키라고 하는 거는 지시보고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계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차별화가 되는 거다. 뭐가 차별화가 되는 걸까요? 권한과 책임이 서로 차별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권한과 책임이 차별화된 상태, 이거를 위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노동의 분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업의 핵심 키워드는 노동 생산성이에요. 노동 생산성. 효율적 노동을 중요시한다. 투입을 줄이고 산출을 늘리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게 분업이라는 겁니다. 효율적 노동을 위해 탄생한 것이 분업이다. 투입을 줄이고 산출을 늘리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됐다. 아담 스미스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아담 스미스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직무 전문화에서 보셨죠? 공원 10명이 직원 10명이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비능률적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직무를 14가지 과업으로 쪼갰고 한 사람에게 한두 가지 과업을 시키도록 직무를 전문화시켰더니 무려 생산성이 480배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직무 전문화는 이거잖아요. 직무를 여러 개로 세분화, 직무를 쪼개는 거죠. 하나의 직무를 여러 개의 과업으로 쪼개는 과정을 직무 전문화라고 한다. 이건 인사 노무관리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직무 전문화의 장점이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밑줄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전문화를 시키면 일단은 숙련도가 증가하고 작업의 속도가 증가하고 직무 전문화로 인해서 혁신도 가능해요. 혁신도 가능하다. 어떤 측면에서? 실무상 노하우 이런 것들. 실무상 노하우 창출이 가능하다. 숙련 증가하고 작업의 속도, 스피드가 증가하고 혁신도 가능하다. 또 여기서는 이제 대체성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거. 적재적소 배치. 여기 있는 건 다 어떤 의미일까요? 중간에 생산시설을 최소한만 유지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도구와 생산시설로 옮겨 다니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효율성이라고 쓰면 돼요. 작업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대체성을 늘리고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인사 노무관리에서 배웠던 직무 전문화의 장점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 모여서 일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모임으로 효과성 때문에 분업으로 일을 나누고 나누어진 일을 연결하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탄생했다. 그러니까 조직의 탄생 배경을 아담 스미스의 분업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윌리엄슨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설명드린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뭐라고 설명을 했죠?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설명을 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경쟁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간주를 한 거죠. 그러나 윌리엄슨에 따르면 현실에서의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만 존재하게 된다 하면서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환경적 요인은 이거 두 개만 쓸게요. 불확실성, 복잡성, 소수의 거래자. 환경은 일단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거래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시장 환경에 있는 수많은 거래자를 다 찾아서 최적의 거래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와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인적 요인 이렇게 두 개 쓸게요.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훼손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 정보의 한계, 인지의 한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함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불안정 경쟁 시장 많이 존재한다 하면서 첫 번째 환경적 요인으로 외부 거래 상대의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거래자와만 시장 거래가 이뤄진다라고 하는 거고, 불확실성 이것도 배울 거예요 뒤에서.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의미하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고려해야 될 환경 요인의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이제 그러니까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인적 요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먼에 따르면 환경적 속성과 인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의사결정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자원, 정보가 부족하고, 인적 요인으로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만족하는 수준에서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사이먼의 바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뒤에 의사결정 파트에서 배울 테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환경적, 인적인 한계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제한된 합리성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이 존재하고 또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게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이거든요.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도 저희가 조직 이론 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보세요. 규모와 비용 간의 관계에서 적정 규모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도식인데,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렸어요.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화 비용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부화 비용이 발생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나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는 반대죠. 거래 비용. 얘는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특정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시장에서의 거래와
또 한 가지는 조직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 조직과 이제 거래 비용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조직을 선택하게 되는 원리를 비용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조직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한 거 이때 조직이 형성된다. 거래 비용이 더 클 때 이때 조직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조직화 비용보다 더 클 때 조직이 형성된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입니다. 시장과 위계 조직 두 가지 대체적인 거래 양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언제 위계 조직이라는 조직화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래 비용이 더 많을 때. 내부화 비용보다 거래 비용이 더 많을 때 위계 조직을 선택하게 된다.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조직이론 파트에서 윌리엄슨의 조직이론 배울 테니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밑줄 쳤나요? 언제 쳤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다음 페이지. 조직에서의 인간 가도록 할게요. 조직 내 인간은 당연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겠죠.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이 조직에 참여하는 이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인간과 조직의 목표 여러분 이거 인사 노무 관리 때도 봤는데 인간의 목표는 뭐가 있죠? 사회적 효율성이 있고 조직의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개인이 추구하는 직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적 목표라고 하고요. 직원의 니즈나 만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업원의 니즈나 만족도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 목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추구하는 돈을 버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돈을 버는 목적. 뭐가 있을까요?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이런 것들 다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예요. 특히 뭐를 추구해야 되죠? 아담 스미스가 추구했던 노동 생산성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 이 부분이 효율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개인의 사회적 목표와 기업의 경제적 목표는 상호 경쟁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된다.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조직 성과의 향상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조직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상호 경쟁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는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관점이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버나드에 따르면 버나드는 대내적 차원에서 조직과 종업원의 관계를 주장을 했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고려한 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 대내적 차원에서 조직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대내적 균형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공원보다 유인이 더 커야지 조직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원보다 유인이 같거나 클 때 종업원이 조직에 남게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버나드.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는 일치해야 된다라고 버나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공원보다 유인이 크거나 같을 때 대내적 균형이 유지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조직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다.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는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 노무 관리에서도 배웠었던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는 상호 경쟁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추구해야 된다.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개인 목표도 중요하고 조직의 목표도 중요하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사 노무관리 책에 보시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이렇게 동시에 추구해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동시에 추구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이 가능해요.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효율주의가 기업의 경제적 목적이고 인간 존중 경영이 종업원의 사회적 목적이잖아요. 이 둘 목적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할 때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경지사에 기출됐거든요. 경지사 기출이라서 패러다임의 의의는 인사 노무 관리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중요하게 보도록 할게요. 패러다임의 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대에서 연구 집단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관점을 의미해요. 특정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관점의 공통성. 어쨌든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서술해 주셔야 되거든요. 특정 시점에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관점의 공통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것 다 인사 노무 관리 때 배운 건데 기계적 접근으로는 합리와 효율 측면을 연구자들이 강조했죠. 어느 시절에? 테일러 시절에. 테일러와 베버와 페올이 여기에 해당했잖아요. 1900년부터 1930년까지는 기계적 접근으로 학자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인간관계적 접근은 그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서는 조직 내 사람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학자들은. 이때 등장한 게 조직행동론이에요. 이때 등장한 게. 여기서는 합리적인 경영자가 원베스트 웨이로 조직구조를 설계하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조직구조가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합리적 경영자가 아무리 원베스트 웨이로 조직구조를 설계하더라도 구성원 내부의 갈등이나 정치나 심리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공식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공식적. 경영자의 공식적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구성원들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경영자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의 만족, 구성원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강조된 패러다임이 인간관계적 접근 패러다임부터입니다. 이렇게 다 보셨나요? 인간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캇에 따르면 여기 이거 안 써도 돼요. 필기 안 해도 돼요. 스캇 있어요. 이거 여기 보기만 하세요. 보시면 스캇은 인간에 대한 관점과 환경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이냐 사회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경영자가 조직 구조를 원베스트 웨이로 설계할 수 있다 그랬죠.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부의 인간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이고 사회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연적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불만이나 사람끼리 싸우고 이런 거 조직이 관리해서 이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적 측면이라고도 하게 돼요. 자연적 측면이라고도 하게 된다 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게 되시면 여기서 경제인은 합리적 측면이에요. 합리적 측면.
경제인 모델에 입각한 금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여기서는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이거 누구 관점이죠? 테일러식 관점이죠. 그래서 테일러는 경제적 보상을 통한 외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학자죠. 다 쓰셨나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맥그리거의 X론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나와 있고 사회적 인간과는 사회인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간에 대한 사회적 관점입니다. 구성원 내부의 심리적이고 사회적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앞에서 경제인 관점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간주했지만 여기서는 비자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비자발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이 중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뭘까요? 메이오 관점인 거잖아요. 메이오의 인간관계론.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관점이겠죠. 쓰셨나요? 복합이는 둘 다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테일러식의 경제적 목표를 간주했고 여기서는 메이오의 비합리적인 측면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조했으면 둘 다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할까요? 경제적 목표와 구성원의 사회적 목표를 모두 추구해야 된다.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를 모두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밑줄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모두 포괄한 관점이다. 특히 이제 구성원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했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자아실현인. 스스로 능력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인이 키워드고 자아실현인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아실현인.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관점이 총 세 가지 관점이라는 거고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복합인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캇의 조직관도 조직이론에서 배울 거예요. 스캇은 조직이론을 종횡단적으로 구분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종단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고 세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종단은 이렇게 일정 시점에서 비교한 걸음이에요. 얘가 종단, 얘가 횡단. 스칸슨 조직 이론을 종단, 횡단으로 구분한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스캇은 조직을 합리체계, 자연체계, 개방체계로 구분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체계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인간을 경제적 관점으로 간주한 거예요. 합리적인 경영자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원베스트 웨이의 조직 구조를 설계하면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인 조직 구조가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돼요. 기계처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기능적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효율, 최적화, 합리, 생산성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이다.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다음 페이지. 그러나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자연체계 조직관이라고 해가지고 네이처럴 자발적 특성에 초점을 뒀다라는 거거든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이거는 조직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는? 없죠.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거 뭐 회식을 한다. 동기끼리. 통제할 수 있어요,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시할게요. 조직 내 구성원들 들의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뒀다. 이 사회적 관계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구성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의 산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까지 조직이 다 일일이 관리하고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하자. 이거 뭐죠? 조직행동론이죠. 이때부터 나타난 게 조직행동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권력과 통제력을 얻기 위한 구성원 간 갈등과 투쟁의 산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구성원이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감정적 측면이나 뭐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조직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내 사람 관리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조직 내 사람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개방체계 조직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 부분이에요.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 그 이후에 1960년대에는 오일 쇼크라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의 특성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 특성도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조직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과거의 기계적 접근과 인간관계적 접근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조직관에 기반한 거라면 1960년대부터는 환경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환경에 대한 관점이 개방적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체계 조직관은 이게 포인트예요. 상황론적 관점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환경 변수라고도 하는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변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조직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가 있었죠? 조직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변수, 환경, 기술, 규모, 전략, 권력. 이러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고려해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황론적 관점이에요. 상황론적 관점에서 이때부터는 조직 구조를 오픈 시스템, 개방 체제로 간주하고 있다. 개방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 의존성.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를 고려해서 조직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드디어 이제 개인 차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원은 아까 뭐였죠? 조직 행동론, 즉 미시 조직론 내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 뭐죠? 표면적 다양성이었죠. 표면적 다양성으로 개인차라는 변수인데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표면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배우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이거예요. 내적 특성. 내면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이것도 쓰지 마세요. 뒤에 다 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 간 차이, 즉 헤테로제네이티, 이질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개인차 변수가 중요한 이유, 이거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요? 선발이 중요한 이유랑 똑같아요. 선발이 뭐예요?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직원을 뽑을 때 이거를 제대로 고려해서 뽑자는 거예요. 개인 차원 변수를. 개인 차원 변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무 적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 적합성입니다. 직무 적합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무 수행을 위한 KSA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적성,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적합성은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KSA를 가진 정도와 직무에서의 니즈가 적합한 거예요. 직무에서의 니즈가 적합한 거다. 직무 적합성은 왜 중요할까요? 직무 적합성은 결과 변수가 뭐길래 중요한 걸까요? 직무 만족이라 쓸까요? 직무 적합성은 직무 만족과 관련돼요.
직무가 재밌는 거예요. 직무 만족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의미합니다. 조직 적합성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애착을 조직 몰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가치와 조직 가치가 일치해야 된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조직 적합 이론은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슈나이더의 ASA 이론. 이걸로 배울 거예요. 슈나이더의 ASA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어울리는 조직에 이끌리고 선발되는 데에 비해 나의 성격,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조직은 떠나버리게 된다. 이거 예시로 보세요. 제가 밑줄은 그거 왔지만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공격적인 팀 문화에 적합하지만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지원적 조직에 적합하게 끌린다라는 거고,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표준화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조직에 더욱 이끌리게 된다. 말 그대로 개인의 가치관과 적합한 조직 문화를 가진 조직에 더 이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 적합성을 통해서 만족과 이직 감소가 가능하다. 논리는 조직 몰입입니다. 조직 몰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피오핏을 통한 조직 몰입. 이거 인사 노무 관리에서 신입사원 조직 사회화에서 보셨을 용어예요. 피오핏을 통한 조직 몰입. 다음 페이지 슈나이더 이론 같이 갈게요. 슈나이더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장소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인 선발 퇴출 이론이라 하거든요. 슈나이더에 따르면 조직 문화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유인되고 그러한 사람이 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실수로 선발이 된 거예요. 실수로 선발이 된 건 이종 오류죠. 실수로 선발이 됐을 경우에는 조직과 맞지 않아서 알아서 스스로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문화와 적합한 사람들이 이끌리고, 예를 들어 개방적 사람이라 해봐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사람들이 이끌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데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 들어왔다. 어쩌다가 보수적인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직무 성과 관점에서 이종 오류보다는 조직 적합성 관점에서 이종 오류겠죠. 이거 잘 써야 돼요. 우리 이종 오류 뭐였죠? 저성과자를 선발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성과의 의미가 직무 성과보다는 조직 몰입 차원에서 이종 오류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 선발했어요. 얘는 잘못 선발한 거예요. 잘못 선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피오핏 차원에서 조직 적합성과 맞지 않는 인재를 실수로 선발한 거예요. 실수로 선발한 경우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과 맞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 조직은 어떻게 된다? 개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조직의 성격은 결국 구성원들의 산물이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끼리끼리 모인다. 조직에 맞는 사람들만 모인다라는 거예요. 조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 끌리고 선발되어서 오래 남고, 조직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은 혹시나 들어와도 불만을 느끼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핵심이죠. 조직 성격에 맞는 사람들로만 조직이 구성된다. 결국은 조직 문화는 누가 구성한다?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슷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에 기반해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다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표면적 다양성에 기반한 관리는 부정적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측면은 일단 쓸게요. 표면적 다양성이라 쓸게요. 왜냐하면 표면적 다양성에 기반한 관리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과업 관련 공동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이거 뭐죠? 상호의존성이 높은 작업. 상호의존성이 높은 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입니다.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는 창의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쓰셨나요? 그래서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가도록 할게요.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면적 다양성 중에서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기능 다양성을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기능 다양성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한 KSA가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다양할 때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그러나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는 표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예요. 표면적 다양성. 표면적 다양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하게 되면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라서 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건 좀 필기할게요. 뒤에서 배우긴 할 건데요.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정체성을 집단의 특성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사회 정체성이라고 하게 돼요.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 집단에 대해서는 호의적 편향이 이뤄지지만 외 집단에 대해서는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내 집단에 대한 호의적 편향과 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이게 키워드거든요. 여기서는 내 집단과 외 집단 사이에 차별과 편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성과 남성 아니면 내국인과 외국인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특성으로 관리하게 되면 차별과 갈등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공통된 특성을 가진 내 집단에 대해서는 호의적 편향을 가지겠지만 나와 공통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외 집단에 대해서는 편견과 차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정체성은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는 집단의 특성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표면적 다양성에 기반한 관리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시면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는 표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나오죠? 오해와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밑줄만 칠게요. 아까 방금 봤던 슈나이더의 ASA 이론에 따르면 다양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죠. 조직 내 유사성을 떨어뜨리면서 소속감을 저해할 수 있다. 다양성이 높은 거죠. 죄송해요. 다양성이 높을 때는 조직 내 유사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죠? 슈나이더의 ASA 이론에 따르면 비슷한 종업원들이 모여야 조직 문화를 형성해서 구성원 간 소속감과 응집력이 증대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양성이 높을 때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면 유사성이 떨어지잖아요. 유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집력과 소속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응집력과 소속감이 저해된다. 또 이제 편견과 차별의 문제 나타날 수 있고 상황의 복잡성과 혼동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제 갈등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편견으로 인한 차별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건데 편견은 이렇게 쓸까요? 주로 외집단에 대한 거겠죠? 외집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감정을 나타내는 태도다. 그래서 직장 내 차별 행위를 보이게 만든다. 편견으로 인한 차별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차별의 개념과 이제 유형 가도록 할게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만 체크할게요. 특정 그룹의 이익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다른 집단의 이익보다 앞세워서 유지하고 강화하고 창출시키는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다른 집단의 이익보다 더 앞세워서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집단은 뭐가 될까요? 외집단과 내집단이 되겠죠. 내집단의 이익을 외집단의 이익보다 앞세워서 창출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행동을 차별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방금 배웠던 외집단과 내집단의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 더 좋으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차별에는 두 가지 차별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외국 교과서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인사 노무관리에서 임창희 교수님 책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만 좀 체크할게요. 차별적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가 없이 나타나는 차별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소수 집단에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의도가 개입되면 차별적 처우라고 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소수 집단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경영자의 편견이 개입이 된 거고, 여기서는 경영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차별적 영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예요, 의도.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냐, 개입이 되어 있지 않냐. 둘 다 문제겠죠. 이제 둘 다 문제다. 근데 임창희 교수님 책에서도 새롭게 서술하고 있어서 개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되었든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문제죠.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서 구성원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사 노무관리 유지관리 파트에서 배웠는데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이러한 안 좋은 결과들이 다 나오겠죠. 부정적인 직무태도, 이제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결과, 이렇게 안 좋은 거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은 편견과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우리가 인사 노무관리 때 배웠던 다양성 경영 개념 똑같아요. 다양성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인사 노무관리 때 배웠던 다양성 경영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양성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라고 나오고 있는데 권석균 교수님 책에서는 이 부분을 개인화된 인사관리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개인화된 인사관리. 개인의 다양한 니즈나 성과에 기반한 관리를 개인화된 인사관리로 성과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창출하는 성과, 능력에 기반한 성과나 개인의 다양한 니즈, 이런 것들은 표면적 다양성이에요? 내면적 다양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다양성이죠. 그래서 이제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다양성 관리만이 아까 방금 배웠던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다양성의 개념 보도록 할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 간 차이를 의미해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헤테로제네이티입니다. 이질적 특성을 의미해요. 구성원 간의 차이로 이질적인 특성을 다양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표면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이 무엇이다? 눈에 보이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다. 비지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이다. 가시적인 표면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관리는 이게 문제죠. 고정관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의 특성으로 지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그룹핑, 구분하는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그룹핑해가지고 구분하는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정체성은 내 집단에 대한 호의와 외 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쓰셨어요? 그래서 집단 형성 초기 단계에서는 표면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응집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성을 지향하게 되면 소속감이 떨어지겠죠?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공유된 생각을 통해서 응집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조정을 용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 표면적 다양성이 아니라 내면적 다양성이라는 거 뭐죠? 우리 인사 노무 관리 개념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니즈, 개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 니즈와 개인 성과와 관련된 다양성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에요. 심층적 다양성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능 다양성입니다. 이 심층 다양성과 기능 다양성을 묶어서 내면적 다양성이라고 하게 돼요. 지금 방금 배웠던 이 내면적 다양성이 심층적 다양성과 기능적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에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기능 다양성. 이 부분을 중요하게 관리해야 돼요. 기능 다양성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심층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관,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차 변수거든요. 개인의 내적 특성. 그래서 개인의 내적 특성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선천적 특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개인의 내적 특성을 의미해요. 선천적 네이처. 선천적인 개인의 내적 특성. 개인차 변수요.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개인차 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심층적 다양성. 이거를 내면적 다양성이라고도 해요. 협의의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에서는 기능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성격, 가치관은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 중시되는 특성이다 라고 나오죠.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 중시되는 특성이다. 그래서 표면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성격과 가치관이라는 내면적 속성은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성보다 조직에서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기능 다양성이에요. 기능 다양성. 기능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KSA를 의미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다양성이에요. 지식과 정보의 다양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의 다양성을 기능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기능 다양성을 추구해야 기능 충돌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서로 가진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기능 충돌을 형성해야 창의와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능 다양성을 추구해야 기능 충돌을 통한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지식 공유를 용이하게 해야 성과와 혁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이제 인수합병을 하려고 해요. M&A를 하려고 하는데 노무사가 있는 집단 아니면 뭐 변호사만 있는 집단 아니면 회계사만 있는 집단 보다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집단이 좀 더 효과적으로 M&A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능 충돌을 일으켜야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능 충돌을 일으켜야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을 개방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방적, 창의적. 다양성의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의 내용은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표면적 다양성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있는 게 내면적 다양성이고 세 번째 있는 부분이 기능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다양성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네,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개인 신상 특성은 표면적 다양성.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다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적 다양성이 중요하지. 이제 개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유산이다.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앞세대가 물려준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의미해요. 여기 인종의 문화적 특성의 추가적 집합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필기할까요?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이거 국가 문화거든요. 홉스테드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국가 문화. 뒤에서 홉스테드와 글로브 연구로 배울 예정입니다. 민족성은 문화적 속성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인종에 플러스 해가지고.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문화 차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정 국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이거를 이제 민족성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보게 되시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성차별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인사 노무관리에서 여성 인적 자원관리로 같이 지어서 쓰셔도 괜찮으세요. 성고정관념은 성차별과 관련되는 개념이고 두 가지 개념만 체크할게요. 이건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재화된 성별에 대한 인식,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내재화된 성별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이것이 성 정체성을 의미하고요. 성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이런 것들. 육체적, 정서적, 낭만적 끌림이다.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나이와 근속까지 보시면 되는데 나이와 근속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연공 중심 인사관리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죠. 연공이 뭐죠? 근속기간이잖아요. 근속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연공이 높을수록 대우를 더 해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공이 높아질수록 더 성과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중장년층이라고 하는 거는 연공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연공이 높을수록 경험, 판단력, 조직 몰입, 충성심이 강하다. 그러나 젊은 층보다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약하겠죠. 기술 변화는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직이 감소한다. 조직 몰입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때문이에요. 연공 중심 인사관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대우를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근속이 높아질수록 직무 태도가 좋아진다. 뭐 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유유서의 유교 문화권에서 연공 중심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사노무관리 때 배웠던 숙련상승설을 같이 활용해서 쓰면 돼요. 숙련상승설. 여기까지가 표면적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 살펴볼 내면적 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개인차 관련된 특성. 두 번째가 기능 다양성.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다양성 관리는 내면적 다양성 중에서도 기능적 다양성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면적 다양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내면적 다양성이 뭐였죠? 개인차. 변수였잖아요. 선천적인 개인의 특성. 그래서 이렇게 필기만 할까요?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유사성에 초점을 두어서 공감과 이해를 추구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개인의 성격,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차이, 기본적인 내면 다양성, 심층적 다양성의 의미죠. 심층적 다양성은 상호 간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다양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 등등등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표면적 다양성 기반에 둔 관리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편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다양성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다양성 경영은 내면적 다양성 중에서도 기능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된 다양성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 배제, 편견을 방지하고요. 포용을 촉진한대요. 이거 인사 노무 관리할 때 어떻게 배웠을까요? 포용. 포용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의 개별 보이스를 반영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 경영 참가로 배웠어요. 참여 내지는 경영 참가. 보이스를 들어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하면서 제한제도, 참여제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의 긍정적 측면이 최대화되고 부정적 측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관리를 다양성 경영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키워드만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다양성, DEI 관리라고 해요. 다양성은 기능 다양성으로 쓰시면 되고 형평성은 공정성으로 쓰시면 되고요. 포용성은 이거 참여제도 관련해서 쓰면 돼요. 구성원의 다양한 보이스를 들어주는 바텀업식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포용성은. 다양성의 증진 가도록 할게요. 다양성의 증진, 직장 내 다양하고 소외된 사람의 대표성을 증진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면 다양성으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기능 다양성 둘 다 써도 돼요. 내면 다양성, 기능 다양성. 내면 다양성을 통해서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능 다양성을 통해서는 혁신과 창의를 추구해야 된다.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으로 이제 쓰셔도 되는데 공정성 뒤에 뜻 있어요. 이거 참고로만 보세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라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체크할게요. 모든 직원에게는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게 되시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편견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정성을 쓰셔도 되고 우리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조직 정의를 쓰셔도 돼요. 조직 정의. 여기서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 다음 페이지 가게 되시면 포용성에 대한 관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이스를 들어주는 것과 관련이 돼요. 보이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고 환영받으며 포용된다라는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스를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된다? 경영 참여, 경영 참가와 관련이 되고 여기서 키워드는 그냥 이거예요.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를 반영해야 된다. 구성원의 보이스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참여 제도, 우리 인사 노무 관리 복습 겸 뭐가 있을까요? 제한 제도, 상담 제도 아니면 경영 참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고 31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